어머님들 학생 자녀가 7살이 되면서부터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고민하게 되지요. 특수학교 입학은 가을 무렵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이고 어떻게 키우냐 대단하다 하는 눈초리로 늘 바라보지만 모든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다르듯이 우리는 항상 쯧쯧거리는 동정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감정과 행복감도 모두 다르지요. 그러기에 장애를 가진 이들과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를 지닌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행복감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시는지요? 2020년도는 굉장히 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트렌드라는 책에서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단어는 바로 혼하고 땡땡, 혼술, 혼밥, 혼영 등등이었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무엇으로 여기지? 이럴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위는 시간, 4위는 삶, 3위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2위는 2010년부터 동일하게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1위는 사람이었는데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였거든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연인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관계,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일 것이고 연인이라면 연인과의 관계, 회사 동료라면 그 동료와의 관계,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입학하는 학교 그것도 다 관계에서 비롯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디로 입학을 하든지 아니면 입학을 늦추든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한번 보시듯이 여러분은 자녀가 입학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보시다시피 왕따, 공부, 담임, 통합교육, 따돌림, 신변 처리, 공부 시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혼자 등교할 수 있을까? 얘가 쉬는 시간은 알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시는 시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정말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은 힘들게 할 뿐이지 별로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소 접어두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를 입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고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한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네, 크게 입학은 입학과 취학, 즉 유예로 결정하실 수 있고 유예를 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시 다니거나 새로 입학하거나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특수학교와 초등학교를 다시 입학하여 그 생활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학에 앞서서 잠깐만 특수교육 용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장애라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을 받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지요?
또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은 학생은 특수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게 돼요. 그 안에서 다시 특수교육, 통합교육, 순회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순회교육은 가정, 등 복지시설에서 특수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한번 잠깐만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보셨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설명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처음 어머님들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원하시고 계시는 입학유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유예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지역이지 않다는 지적이 참 많아요. 실제로 부모님들은 새는 나이로 9살에 입학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1년 늦게 보내면 1학년 초에는 조금 더 또래들보다 낫지 않을까? 1년 동안 준비하고 나면 그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권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학유예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장애 학생들의 신체 발육하는 정도, 또 장애 정도, 장애 종류, 성별도 중요해요. 또 형제관계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입학유예를 하시고 싶어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어요. 자녀의 행동이 예전에는 흔히 왜 문제행동이라고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행동이라기보다는 낯선 행동, 도전행동이라고 해요. 이러한 행동과 늦을 발달로 1년간 치료교육을 받은 후에는 또래들과 어울리면 잘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합니다. 또한 학부모님과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그 어린 시절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또래들과 학부모님들의 적응이 쉬웠어요. 같이 지내온 세월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은 사실 겁이 많이 나요. 사실이에요. 도대체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왔을까? 어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올까? 담임선생님은 어떨까? 한 반의 인원수는 몇 명일까? 그 어머님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1년, 2년 늦춘다고 이런 마음들이 더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덜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는 정말로 많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누나나 형, 오빠 이런 형제자매 관계도 고려 대상이에요. 같은 학교를 보내야 되나? 다른 학교를 보내야 되나? 누나가 괜찮다고 하는데 사춘기 시절에 누나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마냥 늦추는 것만을 고민하지 마시고 다르게 다닐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동생과 그 누나, 형제에 있는 오빠와 이런 것들을 잘 입학하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을 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결해 가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학을 하면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르게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이 빠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방과 후에 내 아이를 어디로 보낼까? 사교육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비용이 들진 않을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막연하게 취학을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1년만 더 어린이집에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한 배경들로 유예를 결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유예는 이것보다 또 다른 단점들이 있어요.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예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이런 유예를 하기 위해서 그럼 입학 준비를 무엇을 할까? 그거 살펴보시고 유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첫째,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 접종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에서 요즘은 순서대로 많이 맞추고 연락도 와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각종 예방접종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하면서 초등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 잘 했는지 또 물어보기도 하지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 자녀가 병원에서 받은 예방접종이나 그런 그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초등학교 교육청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빼먹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어머님들도 자녀 수첩에 있는 예방접종 잘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1년 동안 유예를 하실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생활습관 훈련이에요. 자녀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에서 얼만큼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잘 관리하는 거지요. 그거는 기본생활습관 훈련은 정말 해도 정말 계속 연습해도 나쁘지 않은 꾸준히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유예를 하실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어머님께서는 이런 생활훈련이 잘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교육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치료교육이에요. 기존 어린이집을 더 다닐지 아니면 집에서 어머님이 훈련을 잘 하면서 치료교육을 더 할지, 그거는 어머님들의 선택이고 학부모님들이 내리시는 그런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새로운 유치원을 다닐지 또 아니면 다니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지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또래들이 다 초등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내 자녀만 기존에 다니던 유치원을 계속 다니게 되면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오빠? 형? 동생이었던 친구들, 동생이었던 후배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또 어떤지, 물론 장애라는 타이틀로, 장애라는 명칭으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활 연령과 같은 또래들과 모든 생활들을 같이 하는 건 매우 통합교육 측면에서 나중에 또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할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다니던 유치원,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 기간이 없이 그냥 유예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특히나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 신중하세요. 입학 유예의 장점은 여러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찬찬히 입학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래들보다 발달이 늦거나 체구가 많이 작은 경우에는 입학 유예도 괜찮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발육 정도가 좋아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3학년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 다닐 것 같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1년간 유예를 하면서 운동과 많은 체력 훈련을 하면 또래들과 같은 발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예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에는 통합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유예에 굉장히 많은 단점은 경제적 비용입니다. 경제적 비용은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조기교육은 다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1년, 2년 마냥 늦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령이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절차이므로 그 절차를 내가 준수하지 않으면 유상교육으로 전환이 돼요. 유상교육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사교육기관은 모두 어머님들이 내셔야 해요. 이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예를 하실 때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체구가 매우 작고 건강상의 이유로 유예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입학 유예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절차대로 또래들과 같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입학을 권해드립니다. 입학 취약부터 살펴볼게요. 특수교육 대상자 입학 절차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입학은 상담부터 시작돼요. 교육기관, 즉 학교 이런 데 문의를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주거든요. 거기 지원센터에서 절차대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및 배치를 받습니다. 물론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모두 받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래들과 같이 잘 지내던 친구들이 혹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특수교육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이 절차부터 밟으셔야 돼요.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이든 특수학급이든 배치 통지서를 통보해 줘요. 그러면 그 주민센터에서 그 발부받은 취약통지서를 가지고 입학하는 그 해당 연도 1월에 배치받은 학교에 예비소집일날 가서 취약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입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또 궁금하시기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점이 꽤 있어요. 환경부터 다르답니다. 유치원은 바닥에서 많이 활동하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바닥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활이 책상 중심으로 교실이 구성되어 있어서 책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책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훈련, 어머니들 잊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부탁드려요. 물론 바닥에 놀이공간 있어요. 화장실도 유치원은 교실 가까이에 있고 개수대도 낮아요. 유치원은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 키와 자녀들 눈높이와 자녀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초등학교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6학년까지 있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개수대도 어른 높이이고 유치원은 화장실 위아래 공간이 트여 있지요. 그런데 학교는 아니에요. 공공시설의 화장실과 같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 특수학교는 조금 달라요. 특수학교는 교실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유용한 점이 많지요. 초등학교는 복도까지 걸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1학년 교실에 있는 근처 가까이에 화장실이 예쁘게 있기도 하지만
가는 길이 조금 멀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교실을 못 찾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장애 학생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비장애 학생이라고 다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낯선 환경에서는 무섭고 겁나요. 비장애 학생들도 초등학교에 와서는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겁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자녀를 가진 어머님들이 무조건 다 우리 애만 이럴 거야 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급식실은 유치원은 교실에서 많이 먹지요. 왜냐하면 교실까지 개수대가 들어와서 급식으로 인해서 다 도와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학교는 아니에요. 많은 학교가 식당에서 급식을 해요. 교실에는 공부하는 책상에 또 급식을 놓고 먹다 보면 그 청결의 어려움도 있고요. 교실에서 냄새가 나고 그 이후에 계속 생활해야 되는 곳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로 인해 급식 시간을 학년별로 다르게 해서 운영한 학교도 많아요. 왜냐하면 띄엄띄엄 앉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 시간이 모두 달랐어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1학년, 2학년은 몇 시, 3학년, 4학년은 몇 시, 5, 6학년은 몇 시 이렇게 달리해서 먹기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대부분의 급식을 식당에서 한답니다. 식당에서 할 때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바로 줄서기. 어머니, 이런 게 바로 다 기본 생활습관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지도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잠시 교육과정을 보면, 물론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놀이교육과정으로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1학년 1학기에 지나지 않아요. 학교는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의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치원은 영역별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시간표도 뭐 종이치거나 이렇게 운영되지 않지요.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융통성 있게 프로젝트 운영으로 운영하는 게 유치원이라면, 학교는 활동 시간, 쉬는 시간, 공부 시간에 차임벨이 울리면서 나름 규칙적으로 시간이 운영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고 보건실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물론 공부 시간에도 가능해요. 하지만 수업이 중단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친구들이 하는 활동을 내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에는 다소 그 활동에 맞게 시간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부 시간 40분, 30분 정도는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되므로 조금 주의 집중과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교 한번 어떤 점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한번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교는 11월부터 차년도 새학기 준비를 해요. 학급수가 결정돼야 되고 학생 수가 결정되면서 내년도를 예산과 그 위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특수학교를 결정하실 때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어떤 것이 좋을지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복지관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또는 치료실의 언어치료 선생님 등등의 내 자녀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과 다양하게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특수학교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붙지 않아요. 서울정민학교, 서울정인학교, 광진학교 등등 한국의진학교, 이렇게 초등학교란 이름이 없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전공과의 과정이 모두 있어요. 내 자녀의 모든 학년기를 이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셔야 돼요. 이사 가지 않거나 아주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경우는 빼고는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특수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수학교에 입학 전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큰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뛰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내 아이는 안 저러는데? 나 이런 학교 전화 입학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님들은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내 아이하고 전혀 다른 학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그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시절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학부모님처럼 이런 고민을 다 하면서 지금의 특수학교를 입학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도 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의 여지를 조금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학생들도 예전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여운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을 거친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입학을 그런 이유 때문에 결정을 안 하시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므로 감정적으로 결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의 장점은 학교 구성원들, 선생님 외에도 실무사님, 하다못해 당직기사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버스기사님, 행정실장님 모두가 다 우리 장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하고 동일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장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볼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서 힘을 내도록 도와주고 학부모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같은 마음을 지닌 학부모님들과 동료들이 있는 것도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 주는 가장 큰 요인이 사람들 간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참 특수학교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어머님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돼요. 또한 때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러한 전환기 교육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할 때 선배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 후에 선배 자녀들 만약에 중학교에 다닌다면 고등학생 친구들, 초등학교에 다닌다면 중학생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무조건 싫다고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도 매우 좋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실이 다양하게 있어요. 기초운동실, 수중치료실, 놀이실, 음악놀이실 등등 많지요. 하지만 일반 초등학교는 내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실, 도서실, 컴퓨터실, 체육관, 연극실. 물론 이 특별실에서도 내 자녀가 누리는 교육의 혜택은 있지만 다소 100% 누린다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네. 모든 특별실과 체력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내내 그렇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내 자녀의 상태와 장애에 따라서 특수학교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부, 고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돌봄 시스템이 있어요. 방과 후에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님 가정, 조손 가정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육을 담당해 줍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는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통합교육입니다. 생활 연령이 같은 또래들과 친구 관계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 또래들이 즐기는 사회성, 또래 문화, 게임, 요즘 또래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그 기회를 맛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점점점 클수록 어려운데 초등학교에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통합교육의 꽃도 맛보시는 기회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교육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개별화 교육인데요. 특수 학급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많은 학생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학급당 정원인 6명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이 같은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으로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에다가 학습을 위한 개별화 교육이 쉽지는 않아요. 맞춤형 교육은 여러 가지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건 잘 되지만 한 명 한 명의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한글이나 기초 수학과 같은 학습에는 어머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초등학교 시간표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이건 특수학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초등학교 또 완전 통합 이렇게 동일하다고 표시해 두었어요. 보시다시피 과목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인데 요즘은 통합이라는 교과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말이 통합이 왜 그러냐면 교과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같이 있어요. 그 안에서 같이 공부하고 나, 이웃, 학교 이러한 교과들을 공부해요. 물론 1학기에는 봄과 여름을, 2학기에는 가을과 겨울을 공부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학교마다 시간 운영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화요일 날 5교시, 어떤 학교는 수요일 날 5교시, 심지어 어떤 학교는 6교시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건 일주일에 1, 2학년은 23시간을 한답니다. 그거는 특수학교, 초등학교 모두 동일해요. 이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내용은 재구성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 운영은 학교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이 23시간 이후 방과 후는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어머님들이 내 자녀에 맞게 시간표를 짜시면 돼요. 네, 이런 걸 바탕으로 초등학교 통합교육, 특수학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정된 일반 학급을 요즘은 통합학급이라고 해요. 통합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급입니다.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합학급은 통합을 위해 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 학급이고요.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들만을 위해서 교육하는 학급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한 통합의 형태를 완전 통합이라고 하지요. 네, 초등학교 완전 통합인 경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여 통합학급에서 생활을 하면 어떤 지원을 받냐면 일반 학급에 있는 모든 생활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국어, 수학까지. 그런데 또 좋은 건 뭐냐 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사라고 우리 장애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에 조금 어려운 교과를 지원해주는 순회교사가 와서 수업을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국어와 수학이 어려워서 통합교육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일반 학교에 가서 통합교육의 꽃을 누리시면서 순회교유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통합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실 때는 그 학교에 특수교육 실무사가 대부분 계세요. 특수교육 실무사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 현장학습, 각종 교육활동 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 이런 모든 활동에 특수교육 실무사님께서 같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다소 아쉬운 것은 특수교육 실무사님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어머님들과의 상담, 이런 구체적인 교육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세요. 그분들은 교육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시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말 그대로 실무사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요. 그래서 특수학급이 없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입학 살펴볼게요. 초등학교에서 완전 통합의 꽃은 바로 통합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의 가장 큰 수혜는 통합교육이지요. 이미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특수교육도 통합교육이 대세예요. 초등학교에 다니면 통합교육은 다니기만 해도 충족이 됩니다. 비록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도 또래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누리면서 또한 특별히 바른 생활 지도를 하지 않아도 또래들과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모방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질서, 공중생활훈련, 기본생활 습관이 충족되게 되고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착석할 시간, 줄 서서 걸어가는 시간, 지금은 떠들면 안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얼마나 금방 깨닫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눈치가 생기면서 결국에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우러져 가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통합으로 가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바로 통합교육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에는 통합교육의 기회를 누리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장애 학생들과 내 자녀가 친구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맞춤형 교육도 잡고 통합교육도 잡고 공부도 잡고 그건 어려워요. 어떤 어머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시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장애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주고 조금 서먹서먹해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은 많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조건 처음부터 한 면만 보시고 통합교육의 희망을 꺾지 마시고 한 번쯤은 도전하고 한 번쯤은 소망을 품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통합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사가 학습을 돕기 위해 지원돼요. 국어, 수학 등 어려운 교과는 담임교사가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회교사가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합니다. 하지만 순회교사는 학교에 상주하면서 생활지도와 학습관리, 담임교사와 지속적인 상담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학교교육 활동에 조금 다소 참여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이 취약하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비장애 학생들이 학교교육활동 일정에 맞추어 생활해요. 그리고 학생의 장애 정도와 학습 정도에 따라서 국어, 수학의 교과, 또 고학년은 영어나 과학 같은 그런 과목들을 특수학급에서 개별학습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의 명칭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곳은 통합지원반, 어떤 곳은 도움반,
어떤 것은 개별학습반 또는 향상반 이렇게 많은 명칭들로 있는데 운영 방법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통합교육학과 학생의 개별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공감 수업, 예전엔 장애 이해 수업이라고 했어요. 또 보조공학갱이, 실무사님들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의 보조인력 관리, 개별화교육 지원팀, 각종 협의회, 그리고 각종 상담, 학교교육 활동의 여러 가지 지원, 행정 업무까지 모두 특수교사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통합교육의 효과를 완전통합학교에서 누리는 혜택 모두 고스란히 받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에서는 학년별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대1 또는 2대1의 소수별, 모든별 수업으로 학습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한글학습, 기초학습을 떼는 데는 특수학급이 안성맞춤입니다. 초등학교의 수업 일수, 주간 교과 실수 잠깐 보실게요.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이에요. 유치원은 180일이었죠. 10일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191일, 192일 운영해요. 특수학교는 193일이나 194일 운영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고등부학 학생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통학복수로 인해서 7교시 수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못하니까 6교시만 하다 보니까 수업 실수가 모자라요. 수업 실수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하는 날수를 하루나 이틀을 더 추가해서 수업 실수를 맞춘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수업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1, 2학년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초등학교의 1, 2, 3, 4, 5, 6학년 수업 실수 살펴볼게요. 1, 2학년은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에 23시간, 3, 4학년은 26시간, 5, 6학년은 29시간으로 운영됩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3월에 입학해서는 2, 3주간은 입학초 적응기간이라고 해서 5교시 수업하진 않습니다. 학교마다 그건 개별적으로 달라요. 밥을 먹고 급식 후 하교를 많이 합니다. 교과 연계해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과서예요. 국어, 국어 활동, 수학, 수학 익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책들로 1학년 때 가서는 공부를 하고요. 특수학교는 이와 비슷한 책들로 같이 비슷하게 공부를 합니다. 기본교육과정,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년 진도계획도 잠깐 보실까요?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국어, 수학, 통합교과가 진도에 맞춰서 3월 입학초 적응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차례대로 주수별로 운영돼요. 교과서는 입학하고 봤는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그림 위주로 되어 있고 많이 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시정표도 잠깐 볼게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9시에 1교시 수업을 시작해요. 그렇다면 학교는 몇 시까지 가야 될까요? 45분에서 9시 사이에 등교를 해야겠지요? 8시 50분, 55분쯤에 오면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아침 활동, 아침 열기 이런 활동으로 수업 준비를 한답니다. 대부분의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책을 읽어요. 늦게 오는 학생, 일찍 오는 학생이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같이 하는 생활은 어렵고요. 특수학교에서는 이 시간에 학교버스가 학생들을 데리고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가서 교실에 가서 책가방 정리 등 다양한 정리를 도와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일반 초등학교는요, 2시간 이후에 또래놀이 시간이 있어요. 20분 동안 또래놀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와 같이 생활하면서 동시에 수업 시간이 운영되어 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놀이 시간 없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하교 시간은 비슷해요. 점심시간도 대부분 시간수에 맞춰서 40분이고 그 시간 마치고 나면
1시 40분 5교시, 그리고 나서 하교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치료지원실 등을 이용하면 되고, 방과 후 활동도 특수학급, 일반학급 모두 참여 가능해요. 물론 비장애 또래 친구들과 운영하는 미술, 음악, 줄넘기 같은 일반 방과 후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과 후 학교 참여는 어머님들이 돈을 내야 하는 수익자 부담이고요.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은 교육청에서 혜택을 받으므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 개인 시간표 한번 볼게요. 총 23시간에서 연한 이 밤새 시간은 특수학급에서 수업하는 시간으로 8시간 공부합니다. 통합학급 교실에서는 그 외 15시간을 공부하면서 생활합니다. 급식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먹어요. 이러한 특수학급 학생들의 개인 시간표를 모아서 특수학급 전체 시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국어, 수학을 중심으로 어떤 시간에는 1명, 또 어떤 시간에는 같은 또래 학년 친구, 또 어떤 시간에는 3학년 형이나 누나, 오빠와 같이 공부를 합니다. 또래보다 1살이나 2살 적거나 많은 학생들과 지내는 것을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혹시 계시지요? 그런데요, 막상 지내다 보면 형이나 누나가 되면서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 또는 선배들을 존중하는 모습, 이런 인성교육이 굉장히 많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유경험자 학부모님들은 의뢰 물어봐요. 이번에 1학년 학생들 오나요? 남동생이 오나요? 여동생이 오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매우 좋아해요. 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부쩍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그러므로 또래들과 같이 있지 않은 것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실에서는 또래들과, 특수학급에서는 선배나 후배들과 같이 지내는 거 매우 좋은 것이기도 하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통합학급의 일정에 따르고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돼요. 학생의 수준에 따라 공통교육과정,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내용을 재구성해서 속도와 내용을 조정해서 가르치는 학생이 있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인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국어와 수학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때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 방법도 결정하고요. 또한 통합학급에서의 평가 등,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 교실에서 평가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계시는데요. 그러한 것도 개별화 지원팀에서 결정을 하면서 특수학급에 있는 담임선생님과 통합학급의 담임선생님이 같이 협의하여서 시간표를 변경해서 운영해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특수학급은 매우 좋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은 학생과 특수교사에 의한 나름 학생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도록 많이 도와주십니다. 이점이 많아요. 이러한 장점과 이상적인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특수학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행복할까? 외로움, 고립감, 낯선, 상대적 열등감, 우울감, 이런 거니 마신 찾아오고, 또래들과의 다른 모습에 이질감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때도 많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나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응하면서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반응하고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원래 이렇지 않은데 까탈스럽고 예민하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우린 그냥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동지나 친구나 동료로 보기보다는 왜 저래 하면서 적으로 느낄 때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걱정 마시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잘 참여해 주니까 특수학교를 고민하실 때 너무 빨리 한꺼번에 결정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사를 신경 써야 하는 이중성이 있어요. 물론 일반 학생과 일반 학부모도 늘 신경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등하교에 있어서는 통학버스가 없지요. 이것도 다소 불편해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통학해야 될까요? 네, 혼자서 갈 수 있다면 매우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머님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자가학교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가학교를 하도록 어머님이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자녀가 그렇다면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는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자녀가 옹알이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어버버버버버버 아가가가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입을 막기 급급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눈총을 받는 시각으로 되거든요. 쟤 뭐야? 왜 이제 말 못하나 봐. 이러고 뭐야 시끄러워 공부하는데 이럴까 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입을 막기 급급한데 우리 애들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의사소통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특수학교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러다가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우리 애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맡기만 해야 되나?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래도 특수학교에 가서 마음 편하게 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자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초등학교의 연간 학교 일정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입학 전 1월에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이 있어요. 시간제로 특수학급에 입학하는 건지 완전 통합으로 통합학급에 입학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학식, 반 배정, 담임교사 안내, 학교의 방과 후 일정 등 부모 연수 등 다 안내 받습니다. 이때 학교의 학사력, 달력을 나눠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소집일 날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월은 입학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학교도 학생도 학부모도 3월은 모두 다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지만 담임선생님이 원하는 학교 교육의 방향대로 잘 맞춰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교실에서는 가장 먼저 줄서기 해요. 줄서기가 단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장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줄서기를 잘하면 사실 얘가 장애 학생 맞아? 이러고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의 첫 인상을 남기게 되지요. 단체 생활에는 필수입니다. 유치원에서도 교사가 아닌 친구들과의 손잡고 두 줄서기, 한 줄서기 연습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서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 내내 요구되는 중요한 규칙이에요. 둘째는 짝 정하기예요. 사전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비장애 학생과 또는 그 학부모, 학생의 성향 이 모든 것까지 고려해서 짝 선정을 해요. 왜냐하면 비장애 학생 학부모님 중에서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염려를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셋째는 자리 정하기예요. 이것도 굉장한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드려야 돼요. 착석 시간이 짧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면 문가에 앉는 거는 피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앞에나 선생님과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이 그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실무사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통합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특수교육 실무사님이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1학년 친구들은 키가 작아요. 특수교육 실무사님이 아무데나 앉아 계셔서 뒷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칠판이 안 보이거나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 실무사의 지원을 받을 때는 좌우 끝쪽이나 이쪽에 자리를 배치하게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 아이를 분리해서 배치했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참여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장이 없도록 아마도 해줄 것이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상담 시간에 어머님이나 학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이름 부르면 잘 대답하나요? 호명하기는 평생학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는 손을 들기도 하고 눈을 담임선생님과 마주치면서 나를 알리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담임교사와 래포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님들도
이름을 부르면서 대답을 분명히 하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름 부르면 대답하고 나를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 어렵지요? 네, 자기소개는 어른도 매우 어려운 활동인데 학생이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 항상 새학년이 들어가면 그림으로든 말로든 글씨로든 나를 소개해 보라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못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내 얼굴을 그리고 내 얼굴을 색칠하는 것도 좋아요. 한번 집에서 엄마와 함께 해보세요. 표시하는 건 눈, 코, 입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자녀의 눈썹이 진하다던가 아니면 점이 있다든가 이런 모습 하나로도 나를 소개한다면 친구들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내 자녀를 기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3월 학부모님께서 매우 주시해야 되는 활동은요. 학교 설명회와 학부모 총회예요. 대부분 3월 셋째 주에 하거든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해요. 하지만 담임교사와 유선으로 통화하는 일은 반드시 있거든요. 이때 담임선생님과 조금 더 친밀감을 형성해 두면 중간중간에 상담을 하거나 개별화 지원팀 회의를 할 때도 매우 친근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설명회, 학부모 연수, 학교 설명회는 참여하시고 전체적인 학교의 여러 일정과 안내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서 1년간의 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세요. 잘 이야기를 듣고 내 자녀가 어떨 때 어떤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들을 잘 계획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도 담임선생님은 내 아이만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서운해 하시면 안 돼요. 모두 다 n분의 1로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내 자녀만 나한테만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원하시면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많은 것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담임선생님을 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담임선생님이 장애자 학생을 위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시려고 애쓰세요.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이잖아요. 실수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머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는 배려심 있는 학부모님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담과 협의회가 3월에 많이 있어요. 요즘은 3월 초가 조금 바쁘다고 해서 4월에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도 꼭 가세요. 개별화 지원팀 협의회하고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이때 개별화 지원팀 협의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2번 할 수도 있어요. 1학기 때도 있고요. 9월에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참여하셔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해 주시고 빼먹고 얘기하지 않도록 메모를 미리 해두고 또한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을 미리 담임선생님과 특수교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두시면 그거에 대한 것도 준비해 주시니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은 거예요. 4월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거든요. 과학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현장학습,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기념 소체육대회 등등의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 다 참여하셔야 돼요. 실무사님들의 지원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들이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이고 또래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참여하시고요. 또 매월, 매주 학교 일정에 따라 재난대피교육,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응급처치교육, 소방교육, 민방위교육 모든 교육활동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학교는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다 받으러 가는 거예요. 공부만 하러 간다면 일반 학생들, 비장애 학생들이 왜 학교를 다니겠어요? 학원을 다니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 행사 우습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줄넘기, 독서, 1인 1학기, 생활모범상, 실천상 등 각종 인증과 시상이 수여돼요. 이런 거는 연말에 할 때는 연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어머님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에서요 실로폰도 좀 두드려 보시고요, 줄넘기도 연습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염두에 두시면서 하면 장애 학생이라고 상 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상 다 주고 인증장도 줘요. 꼭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으로 새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3, 4학년에 생존 수영이라는 것이 체육 교과에 있어요.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도 못할 수 있을지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생존 수영이 3, 4학년 때 하는데요. 가면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1년에 4번 또는 5번 해서 2시간씩 가고 옷 입고 벗겨서 수영장에서 물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한 60분 되거든요. 이 60분 동안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영 교육을 해요. 그러면 수영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 그 수영에 있는 물 레일이 달라요. 달라서 자기들끼리 수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수영은요, 열심히 오랫동안 하면 우리 장애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머님, 학부모님들 수영장에 데려가서 수영 교육하는 거 조기 교육만큼이나 앞에서 미리 해주셔도 좋으니까 유치원 때 할 수 있다면, 가까운 수영장이 있다면 수영 교육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름방학이 와요. 1학년 때는 방학을 많이 기다리지요. 늘 조마조마한 학교 생활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그건 첫 학기 뿐이에요. 왜냐하면 방학이 상당히 힘들어요. 자녀들과 같이 있는 생활이 힘드셨던 거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느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은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네, 5월, 6월 되면서부터 방학 일정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에 하는 일정과 같이 맞물려서 치료교육 기간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방학 동안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요. 특수학급에도 있고 일반 학교에도 있어요. 수준과 활동이 맞다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권해드립니다. 특수학급에서 운영하는 많은 활동들은 다 무료로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무료라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고 저렴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혜택을 나라에서 주는 것이므로 누리시고 방학 동안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학을 준비하시면서 방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가 끝나고 2학기와 그 다음 2학년은 이러한 비슷한 교육활동으로 쭉 이어지는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교를 위해서 한눈에 살펴보도록 제가 표를 넣어봤습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을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운영하고 국어, 수학보다 1학년 때는 바른생활, 기초체력 운동량 실수를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특수학교,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담당교사, 순회교사가 지원해서 보조인력이 관리하여 운영합니다. 이렇게 표 잘 살펴보시고 나서 이제 학교 결정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학교 결정한 이유가 다 더 중요해요. 유치원부터 지속되는 치료교육이라면 연속 교육활동으로 계속 실시하시면 되고, 생활 연령에 알맞은 교육을 원하시면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치료교육기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에 치료교육관을 가는 기간이 멀어서 이동시간으로 밖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은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가까운 교육기관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입학하면 특수학급 교사 또는 지원센터에 있는 담당 선생님께서 그 기관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굿센카드 바우처 제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기관 알아보셔서 치료교육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반드시 전화로 상황을 알아보고 미리 방문하시고 예약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의 위치 또는 학교의 전경 또는 통합학급 1학년 일반교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학생을 익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본 습관 훈련이에요. 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서 이거에 한번 제가 학부모님이 내 자녀를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돼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또 걱정하시는 거 있지요? 바로 한글과 수학습의 기초학습이에요. 한글 읽기 쓰기와 수 개념은 학령기에 입문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기초학습이에요. 예전과 다르게 한글 떼기를 중요시하지 않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학생들에게 한글 떼기를 하라고 48시간 이상 내내 한글 수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는 한글 거의 읽는 수업이 없어요. 알림장도 예전처럼 안 써요. 다 알림장을 써서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이렇게 다 공책에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학기가 지나고 났는데도 계속 한글을 못 읽으면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부모님들 지금 학생이 한글을 못 읽는다고 해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조금씩 한글 학습을 하는 게 좋아요. 조급하게 생각은 하시지 않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는 주지 않으면서 또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요, 안 하던 행동들이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요. 아시지요? 우리 애들은 갑자기 힘든 게 다가오면 다른 걸로 발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낯선 행동과 도전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조급하게 실시하지는 마세요. 특수학급 선생님도 도와주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나기 바랍니다. 찬찬히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하면 돼요. 한글 공부 그냥 이건 팁으로 잠깐 알려드릴게요. 모음과 자음, 지도 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자음이 모음보다 먼저 등장해요. 자음보다 모음을 먼저 지도하는 것이 근데 조금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훈민정음이 이게 해례본이 모음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공부할 때 어머님들 학생들과 같이 할 때 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 바탕으로 차근차근 소리 내는 것부터 하면 되고 그 소리 내는 거에다가 자음을 붙여서 같이 한글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께서 한글 공부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다양한 책과 학습 활동지가 많아요. 그거 바탕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제가 잠깐의 그 활용하는 교재와 교구 말씀드릴게요. 우차찬 한글 또는 찬찬 한글 익힘책, 또 입모양 카드, 음절 상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출처도 다 적어 놓았어요. 이 출처 보시고 가셔서 그 자료도 다운 받으시고 활용하셔서 한글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조금 어렵지만 일단 한글을 다 깨치고 나면 수학 공부는 그에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물론 곱셈, 분수, 막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가면 수학은 많이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생활 속의 수학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수학 활동을 된다면 그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무 수학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많이 왔어요. 학교 모습들을 어머님들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통합학급 교실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 찍은 사진인데요. 교실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배경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책상들이 일렬로 나열해 있고 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앞에 칸막이가 쳐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칸막이가 없으면 서로 같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놀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투명 아크릴판으로 채워져 있고 아마 올해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복도입니다. 올라가는 곳, 내려오는 곳 이렇게 다 돼 있고 안전하게 바로 다 설치되어 있고요. 복도에는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실내화를 넣고 요즘은 실내화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월요일날 신발 주머니를 들고 실내화 주머니를 가지고 오면 그 안에다가 실내화 주머니와 실내화를 넣어놓고 집에 갈 때는 신발을 갈아 신고 그리고 금요일날 신발 주머니를 가져가서 실내화를 빨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교실인데요. 교실이 보세요. 여기는 통합지원반이라고 쓰여 있지요. 통합지원반 쓰여 있고 바닥에 이렇게 앉는 좌식 책상도 있고 입식 책상도 있어요. 그리고 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물함이 안에 많이 있고 앉는 책상 또는 이렇게 바닥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바닥은 따뜻하게 이렇게 온돌도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겨울에도 춥지 않아요. 특수학급 교실 또 한 모습도 볼까요? 뒷모습에 저렇게 냉장고, 싱크대, 개수대
네, 많이 있지요. 특수학급 교실에서는 손 씻기, 이 닦기, 또 여러 가지 씻는 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엔 특수학교인데요. 모든 교실은 일반 교실하고 똑같이 비슷해요. 근데 체육관, 그리고 여기 복도 볼게요. 복도에 보면 초등학교에 없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중학부 몇 학년 몇 반, 전공과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학년별로 교실이 배치되어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들이 같이 있어요.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물론 같은 층 안에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조금 건물이 떨어져 있어서 부딪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초등학교와 크기는 비슷한데, 특수학교는 한 학년이 한 반에서 두 반,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학년 1반, 1학년 2반 정도 있어요. 그럼 그러면 초등학교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1학년 5반, 이렇게 반이 많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급 수는 비슷해요. 또 화장실의 모습도 조금 다르고, 조금 더 특수학교는 아담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부모님들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궁금하지요? 특수학교냐, 특수학급이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애 정도예요. 내 아이의 특성, 건강 상태,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이 특수학교냐 학급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통합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통합교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못한다고 해서 통합교육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의사소통은 말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내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냐예요. 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을 멈추지 않으면 이건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낯설고 도전 행동처럼 보여지고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고 통합학급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말을 하진 않지만 행동과 약간의 단어만으로도 내 의사표현을 하고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지시 따르고 행동하기를 잘하면 그 학생은 누구보다도 통합교육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한 가지의 행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교육에 방해가 되고 안 좋은 행동이라면 그거는 도전 행동이에요. 종이를 잘 찢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 보세요. 종이 찢는 행동이 그 학생에는 의사소통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였을 때는 이거 뭐야? 낯설어, 이상해, 이런 도전 행동이라면 이거는 통합교육에서는 고쳐야 되는 행동으로 보거든요. 친구들에게 비호감을 많이 주는 행동은 다소 줄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시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방과 후 가정에서 양육 상황을 좀 고려하시기 바래요. 방학 기간 또는 학교 후에 양육이 가능한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방과 후에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하고 치료교육 시간에 중간에 시간적인 갭이 좀 있다면 누군가 그 시간에 자녀와 함께 있어야 돼요. 현재는 어머님이 보고 계시거나 아버님, 학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활동보조 사용하는 걸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주변에 가까운 할머니나 있는 분들이랑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형제, 자매 등 가족들과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방과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안정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지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학교의 위치예요. 특수학교는 통학버스가 있지요. 하지만 초등학교는 자가통학이에요.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학교가 멀면 그건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에요. 통학의 방법과 통학의 거리, 시간은 간단하고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거리가 가까워도 대중교통으로 너무 많이 갈아타거나 환승을 해야 되면 그건 나중에 자녀가 학교를 혼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박탈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직장이랑 비슷하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주지가 학구인 학교예요. 형제관계도 고려사항입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것을 누나나 형이나 오빠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 누나, 형, 오빠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3학년 때 느끼는 감정이랑은 다르거든요. 1, 2년 터울일 경우에는 내 자녀가, 장애 자녀가 4, 5학년일 때 형과 누나는 5, 6학년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학생이 겪는 사춘기 때 상황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떨어져서 다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구가 다르더라도 요즘은 초등학교는 가까운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걸어가는 거리에 있다면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세요. 또 부모의 교육 철학입니다. 학교의 장래, 그리고 학생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 어떤 학생으로 나중에 이 아이를 크게 할지에 대한 부모님, 할머니 같이 지금 기르고 있는 양육자의 철학도 같이 고려하셔서 학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전에 상담을 자세히 하세요. 취학하기 전에 상담을 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사실 내 자녀가 나한테는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 선생님, 또 치료 선생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친척분들의 이야기들도 도움이 되거든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 자녀를 바라보는 다양한 그 시각과 관점을 보게 되면서 조금 더 자녀를 객관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답니다. 네, 그리고 입학을 하려는 특수교사 선생님들과도 한번 상담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3인 삼각경기라고 해요. 학부모, 학생, 교사가 삼위일체가 될 때 잘 안정적으로 좋은 교육이 됩니다. 제가 지도하던 학생이 성인이 돼서 제빵사에 취업도 했고요. 바리스타가 되기도 했어요. 물론 다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이 연합해 주었고 때때마다 만난 선생님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생님은 중간중간에 바뀌지요. 학부모님과 자녀는 안 바뀌어요. 두 가지 끝만 튼튼해도 얼마나 잘 가겠어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같이 신중하게 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셔서 잘 결정하시고 나중에 우리 자녀가 가야 가는 상황이 생활하는 곳이 이 사회임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지금 한번 결정이 계속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특수교생님들은 어머님과 자녀 학생과의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사와 학교를 믿고 자녀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들을 믿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은 어깨를 잠깐 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2월이나 2월에 처음 만나면 하는 인사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머님, 얘들아, 우리 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